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3강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강의는 45년에 있었던 광복부터 50년 정도 50년에 있었던 6.25 전쟁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시기의 문제이지만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자, 그럼 8.15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8.15. 자, 8.15 광복이 되기 전에, 자,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일본이라고 하는 추축국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들의 식민지를 독립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이 그 카이로부터 있었고요. 그 카이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강대국들의 회의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년 2월에 얄타, 그다음 45년 7월에 있었던 포츠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각각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그래서 독립이 약속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8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에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의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45년 8월 15일 그 전부터 해서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중심으로 분단을 거의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38도 이북, 북한 지역은 소련이, 그리고 남한 지역은 미군이 각각 이렇게 점령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현재는 38도선이 아니라 군사 분계선이라고 부르지요. 네, 6.25 전쟁 이후에 끄어졌던 군사 분계선 2km와 2km, 즉 북방과 남방 쪽에 각각 2km씩을 잡아서 북방 한계선을 잡고요. 그것을 우리는 비무장지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봅시다. 45년 8월 15일 그 이후에 바로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운형 선생님께서 중심이셨고요. 건국동맹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수립이 되었구나. 45년 광복, 네, 45년 광복. 그 이후부터 설명을 좀 드립시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건준의 중심인물은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수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9월 6일날 수립이 되었지만 그 다음 날이었던 9월 8일에 미군이 점령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화국 수립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45년, 계속 45년입니다. 45년 12월입니다. 12월에 모스크바에서 3국, 미국, 소련, 영국의 3국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이걸 줄여서 3국 외상회의, 혹은 그냥 3국 외상도 줄여서 삼상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열린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이야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넘길게요.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임시정부를 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있었던 김구 등의 인물들은요, 개인 자격으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뒤에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김구 선생님께서도 이제 암살 당하시고 하면서 그분들은 역할이 조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네, 임시정부를 세우자라고 하는 게 우선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있었고요. 두 번째, 임시정부 설립을 돕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줄여서 이것을 우리는 미소공위라고 하거든요. 설치한다라고 하는 의견.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탁통치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탁통치를 최대 5년, 줄일 수도 있겠지만 5년까지 실시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무엇보다 크게 받아들였던 게 신탁통치였는데, 그 신탁통치를 놓고 그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글로 볼게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 외상회의는요 매우 중요하니까 요거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결정사항입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 수립을 돕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줄여서 미소공의를 설치한다. 셋째, 5년 기한의 신탁통치를 시행한다. 라고 하는 결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좌익과 우익입니다. 김구와 이승만 등의 우익에서는 반탁, 친탁 통지에 반대한다 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고요. 좌익도 초기에는 반탁을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그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의 결정 내용을 지지한다. 혹은 이걸 옛날 말로 찬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탁과 찬탁 운동이 벌어지면서 좌우익의 대립이 아주 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일을 계속 봅시다. 네. 45년 그런 이후에 46년과 47년에 각각 한 번씩 해서 제1차 미소공의, 그다음 제2차 미소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분리를 좀 할게요. 제1차 미소공의와 제2차 미소공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의 미소공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소공의는요, 사실은 둘 다 결론이 성과가 없었어요. 결렬.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 다 왜 결렬이 됐습니까? 라고 한다면 둘 다 똑같은 문제로 성과가 없었어요. 미국과 소련이 임시정부에 누구를 참여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끝끝내 결렬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모든 단체가, 소련은 3국 외무장관 회의를 지지하는, 즉 그 좌익에만 한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고요. 그 합의가 결렬되면서 미소공동위원회는 둘 다 결렬이 되었다. 그러면 46년과 47년에 있었던 이 미소공의 중간에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우리나라는 46년에서 47년까지 좌우합작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좌우합작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좌우합작운동의 배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네, 배경입니다. 첫 번째 배경.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의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1차 미소공의가 되겠는데요. 제1차 미소공의가 무기한 휴회, 즉 결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 대통령이지요. 그분께서 정읍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언을 하나 하는데 그 발언이 좀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 어디에? 네, 그 당시엔 남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남방만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북한을 따로 분단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건 누구에게도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실제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지만은 그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었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좌우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나 중도에 있었던 여운형과 김규식, 그 좌쪽의 중도 좌익의 여운형, 중도 우익의 김규식 등이 그래도 우리 좌우가 갈라져서 분단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등장했었고요. 중심인물 여운형과 김규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 전개 과정은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요. 이때 미 군정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좀 볼게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지요. 그것과 정읍에서 이승만의 남방만의 단독정부 수립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배경이 되어서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여운형과 김주익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실 한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좌우합작 7원칙인데 내용은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좌우합작 운동의 이제 결과물이 어떤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앞에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좌우합작 뭐뭐뭐뭐 7원칙 이렇게 설립이 되는데요. 그 결과는 이것도 활동이 중지가 되면서 성과 없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미 군정이 지원을 철회하고요. 여운형이 암살되는 등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45년에 광복이 되었고요. 건준이 활동을 했습니다. 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세 가지 결정이 나오고 그 결과 좌우 대립이 격화되더라 라는 겁니다. 46년과 47년에 한 차례씩 그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을 건데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좌우 합작 운동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좌우 합작 운동을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미소 공의까지 열렸으나 똑같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47년 11월에 한국 문제를 어디에 들고 가냐면 유엔에다가 상정시킵니다. 그래서 결정을 좀 봐라 유엔에서. 그러니까 유엔은 아주 간촐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어디 가서? 그렇지, 유엔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유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구 비례로 남북한이 총선거를 하고 그 총선거의 결과로 정부를 수립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북한과 그리고 소련은 이것의 의견에 반발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인구가 훨씬 남한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하고요. 그 결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의가 되었지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단독 선거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48년 5월 10일, 그것을 우리는 50총선거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50총선거가 결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는 확실히 분단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네, 김구 선생님께서 그래서 48년 4월에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심 인물은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남북협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평양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이게 38도선을 넘으시는 김구 선생님, 그리고 남북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김일성,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김구 선생님까지 해서 보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요.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것도 그닥 성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총선까지 하더라 라고 하는 거,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문제 좀 볼게요. 올해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이분의 사진이 등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힌트를 좀 봐야 되겠지요.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던 젊은 김규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35년에 김원봉의 주도로 설립된 민족혁명당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44년에 임시정부 부주석, 그 다음 48년 김구와 함께 평양의 남북협상. 여러모로 보니까 김규식 선생님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정답은 몇 번?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일본의 사람을 좀 관심 있는 사람 좀 봅시다. 갑신정변의 김옥균 선생님 되겠고요. 이번에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 신채호 선생님이시죠. 4번에 훈코어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던 분은 윤봉길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 5번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탁 통치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 삼상결정 절대 지지를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신탁 통치라든지 혹은 그 3국 외무장관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정답으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네, 5번입니다. 그럼 1번과 2번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에치슨 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한다. 에치슨 선언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6.25 전쟁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2번도 역시 인천 상륙작전, 네, 6.25 전쟁하고 관련이 깊지요. 3번입니다. 3번 조선 중립화론에 제기된 계기를 알아본다. 네, 배경은요. 그 당시에 영국과 러시아, 일본과 청나라 등의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열강의 침략, 열강의 대외 침략 같은 이야기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관련이 좀 깊었던 러시아하고 비밀 협약을 조선이 체결하려고 하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거문도라고 하는 곳을 불법으로 점령하고요. 일본과 청나라는 우리나라를 두고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죠. 격돌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양 열강 등 다양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하는 배경이 조선 중립화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선 중립화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봅시다. 부들러라고 해서 독일의 부영사가 있고요. 그 다음 육일준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관련 있는 분이고요. 4번에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혹시 국채보상운동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겠지요? 네, 이것은 대구에서 만들어졌고요. 네, 우리나라의 빚, 차관을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갚아보자 라고 하는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었고요. 특히나 관련이 있는 깊은 언론사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결의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수능 특강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인민의 자유와 독립이 조속히 달성되도록 국제연합, 설마 국제연합을 영어로 모르시진 않겠지요? 유엔이죠. 한국 임시위원장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한국 임시대표, 인민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를 구성하여 한국의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하는 것이 긴급하고 필요하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50 총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럼 50 총선거에 들어갈 공간은 어딜까요? 3.1운동과 만주사변 사이, 만주사변과 태평양 전쟁 사이, 광복, 정부 수립, 6.25 전쟁.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50 총선거가 있어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을라가 되겠지요.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부 수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정부 수립.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45년 광복, 45년 12월에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가 있었고 그때 결정이 된 게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신탁 통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뭐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 대한 결과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6년과 47년에 1,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사실은 성과는 없었다. 그리고 그 중간 우리나라는 45년과 46년과 47년 사이에 좌우 합작운동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결렬되었다. 관련이 있는 분은 여운형과 김규식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47년 11월 달에 우리나라 문제를 어디에다 유엔에다가 미국이 갖다 맡기니까 그 유엔의 결정 내용이 뭐예요? 남북한은 총선거를 하는데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유엔의 결정 내용을 북한과 소련이 거절하고요. 그 결과 마지막에 유엔 소총회의에서의 결정 내용, 네,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 총선거가 48년 5월 10일 날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50 총선거라고 부른다. 50 총선거가 있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48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북협상이 있었는데 그 남북협상도 끝내는 결렬되더라. 남북협상의 중심 인물은 김구와 김규식이더라.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아까 설명을 드린 거에 간추린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정부 수립은 언제입니까? 48년 계속 45로 찍네요. 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 수립 이전에 4월 3일날 제주에서 4.3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건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좌익들을 중심으로 무장 봉기를 했고요. 끝끝내 제주의 3곳 중에서 2곳의 선거가 무효화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자 우익들을 중심으로 좌익들, 제주도의 좌익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4월달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10일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여수와 순천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정부가 4.3 사건 진압을 위해서 여수 순천에 주둔하던 군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는데 그 군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봉기를 하면서 여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험에는 이 두 아이가 나오진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부 수립이 되었지요. 50 총선거로 정부 수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50 총선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였습니다. 만 21세 이상의 남녀에게 모두 다 보통선거 참정권이 있었고요. 그 결과 재헌국회가 꾸려졌습니다. 헌법을 만드는 국회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재헌국회가 들어선 건 이때가 유일하게 한 번입니다. 재헌을 유일하게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죠. 헌법을 만드는 건 한 번, 그 뒤에 헌법은 전부 개정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개헌입니다. 그
근데 그 당시 이제 임기 2년이고요. 임기 2년의 국회의원은 유일하게 이때뿐입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50총선거 이전에 남북협상이 만들어지고요. 남북협상을 하고 있었던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불참, 나머지 이승만 및 무소속 세력들만 당선이 되면서 이러한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월 17일에 제헌헌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념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제헌을 하면서 헌법에서 등장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네, 봅시다. 첫 번째, 대통령은 어디서 뽑는다? 네,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다. 국회에서 선출, 그것을 우리는 간선제, 이렇게 뽑죠. 간선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할 뿐만 아니라 몇 년, 4년, 단임이 아니라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임제입니다. 지금 미국과 똑같죠. 그래서 임기 4년의 중임제로 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14강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간선제와 4년 중임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승만이 또 개헌을 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에 각각 선출시키면서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4.3 사건의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69 아이고 죄송해요. 19 여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수 순천 사건의 여순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50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이 되었더라. 네, 정부 수립 이후에 첫 번째 일입니다. 정부 수립 하고 나서 사람들의 가장 큰 열망이 무엇이었느냐? 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사람들이 더 크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친일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친일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을 만드는데요.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걸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반민특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친일 혐의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기 시작하고 체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 행위자들, 특히나 친일파들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의 치안을 위해서 있었던 경찰들이 국회를 습격하는,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반민특위 활동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청산이 아주 좌절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고 있죠. 이 이야기. 다음 농지개혁의 이야기인데요. 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게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특히나 반민특위라고 부르죠. 반민특위의 이야기고요. 이게 노덕술입니다. 이 사람은 노덕술은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자신이 고문왕, 고문귀라고 해서 스스로 70%의 그 고문 기술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아주 대표적 부역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승만이 굉장히 사랑했고요. 이승만이 이 사람을 풀어내기 위해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모두 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은 이분들이 그냥 걸어나갔다는 것이지요. 농지개혁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요. 현재도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누구만 경작할 수 있다. 네, 농지개혁.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즉 경작하는 사람만 뭘 가질 수 있다. 땅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이 아니면 땅을 농지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유상매수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유상 분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유상매수. 돈 주고 국가가 사고 돈 주고 팔고 있구나. 그럼 반대로 북한은 유상 아니고 무상몰수 그리고 무상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야 되니까 유상매수와 유상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한 가구당 집집마다 어느 정도까지 가질 수 있느냐? 3정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9,000평 정도 되는 건데요. 그 정도의 크기의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상한선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전부 팔아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지주제가 소멸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소자, 땅을 빌린 사람들의 관계가 소멸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농지를 가질 수 있는 그 자작농이 증가하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농지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에치슨 선언부터 해서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6.25 전쟁은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있었던 전쟁이고요. 정식 명칭은 뭐 6.25 전쟁이라고 잘 부르고요, 혹은 한국 전쟁이라고도 잘 부릅니다. 6.25 전쟁이 세계사적 의의를 나타내봐라 라고 한다면 냉전이라고 하는 대치하고 싸우지는 않고 있었던 그 상황이 열전, 심각하게 싸우는 시기로 발전했다더라. 플러스 유엔군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파견이 되었던 것도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아직까지도 정전이지 완전히 끝난 종전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6.25 전쟁은요, 몇 가지 힌트를 가지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번 정도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었고요. 그 출제는 거의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에치슨 선언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6.25 전쟁의 배경입니다. 에치슨은 미국의 국무장관,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끄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까만색 보이시죠? 여기까지를 태평양 방위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다. 즉, 미국의 방어는 대한민국 앞에서 그리고 타이완 앞에서 끊기는 걸로 하겠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희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소련과 북한입니다. 소련은 북한에게 굉장히 대대적인 그 당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둘이 생각하는 것은 전쟁을 만약에 벌이면 대한민국 우리가 전쟁으로 먹으면 이 남쪽까지도 우리가 다 먹으면 누가 도와주진 않겠구나. 미국이 참전하진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니까 봐두시고요. 그래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서울이 3일 만에 정복이 되면서 낙동강까지 밀리기 시작합니다. 네. 급속도로 밀리기 시작하지요. 그러고 나서의 일입니다. 반전이 되었었던 아주 그 이야기가 인천 상륙작전, 우리는 영화 제목으로도 잘 기억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면서 낙동강까지 밀려 있었던 우리 군과 이제 미군들이 이제 연합군들이 쭉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밀고 올라갑니까? 그렇죠. 압록강까지 거의 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보는 지경까지. 그런데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네, 중국군이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개입하면서 인해 전술로 왁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또 밀리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1월 4일 날 또다시 후퇴를 하기 시작하는 일사후퇴가 되겠습니다. 그 뒤부터는요, 38도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굉장히 교착 상태라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런 상태일 때 휴전 협상이 시작되고요. 그 이후에는 정전 협정이 조인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전 협정이 조인되더라. 6.25의 전쟁의 영향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겠죠. 인명피해가 어마무시했고요.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했으며 산업시설 및 경제기반이 파괴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영향이었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 중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그 조약이 하나 체결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땡땡땡 전쟁의 전개 결과와 결과. 뭐지? 북한의 남침, 일사후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고 하니까 6.25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정답은 너무도 쉽게 1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17 6월 모평입니다.
사진은 거제 포로서 수용소 모습입니다. 전쟁 중 포로가 된 북한 군인과 중국 군인이 이곳에 수용되었습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유엔군과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은 뭘까요? 뭘까요? 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풀리시오. 그래서 6.25 전쟁은 거의 이렇게 풀립니다. 그럼 6.25 전쟁 한 번 더. 에치슨 선언, 인천 상륙 작전, 일사후퇴 정전협정, 한미 상호 방위 조약하면은 문제가 풀리는구나.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농지개혁 문제입니다. 농지개혁 문제, 어려운 문제지요. 재헌국회가 농민을 위한 조치를 취했구나. 아, 재헌국회, 2년짜리 국회였던 그 국회가 일을 하는구나. 자작농이 늘어나겠어. 결과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요. 정부가 사들이는 농지. 아, 사들이고 있구나. 유상 매수하고 있구나. 분배받은 것을 어떻게 유상 분배하고 있구나. 가구당 3정부를 초과하는 것은 다 정부에 팔아야 하는구나를 담고 있는 내용은 정답 농지개혁 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우표는 1948년에 전개된 실시된 선거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보통선거. 네, 굉장히 쉬운가요? 50총선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1번 군국기호처에서 추진되었다. 1번 가보개혁이죠. 네, 2번 재헌국회가 선출되었다. 정답이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다음 3번 집강소 설치에 영향을 주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해가 안 가나요? 동학농민군이 만든 자치기구였지요. 집강소. 신간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간회는 뭐 때문에? 네,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 때문에 일어났었지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결과를 낳았다.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 외상회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서 반복하고 또 계속 보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등장할 수 있구나. 그리고 문제가 등장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공부를 자세히 꼼꼼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